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이죠. 그래서 내일은 수업이 없네요. 기분이 좋은 날인데, 제가 원래 중국 회계를 월화반 강의를 안 하고 목금반을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이 되면 내일 수업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금요일 같아요. 느낌이. 내일 수업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화요일인데, 교재는 어디 피시냐면은 176페이지 펴놓으시고요. 176페이지. 근데 내일이 수업이 없어서 좋긴 한데, 해야 될 주제 자체가 좀 어려워서 조금 그런데, 오늘 현재 가치를 아주 열심히 해보려고요. 현재 가치. 그래서 여러분 예습 좀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일 중앙일보를 꼭 한번 보시면, 중앙일보, 대학 특집이 하나 나온대요. 여기 옹지세무대학 기사가 나온다니까, 혹시 중앙일보 보시게 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제가 썼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나가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어제 세법책 나온다 그랬잖아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 쓴 책이기 때문에 빛이 돼 있으니까 한 번씩 나중에 보시고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썼나.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176페이지 제 4절에 장기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장기 채권 채무 현재 가치 평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현재 가치 평가라는 부분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3장 할 때 자산 평가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유출 가치, 미래 현금으로 현가 이렇게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현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현가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에 어느 시험이든 매년 나와요. 매년. 안 나오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는 반드시 나오는데 얘가 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얘가 관련되는 게 워낙 많아요. 워낙 이 중급 회계 범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원리 때부터 공부했던 사채, 그다음에 투자 사채 거기가 대표적으로 있고, 그다음 우리가 중급 회계 때 지금 배우는 장기성 채권 채무, 그다음에 나중에 배우면은 전환 사채, 신주인수 건물 사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스도 배우죠. 나중에 리스 그것도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연결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분명히 하나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현재 가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현재 가치는 근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유형을 배울 건데 5장에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현재 가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주어지면 그걸 뭐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죠. 바꾸는데 무조건 작아져요.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명목상의 금액보다 이제 해보시면 그 얘기 했었죠, 우리 앞에서? 작아진 금액과 미래 금액하고 차이, 그게 뭐라고요? 이자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시면 다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똑같다는 거를 증명해 드릴 테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177페이지를 보세요. 현재 가치 평가의 적용 범위와 적용할 이자율이라고 나오고요. 첫 번째, 적용 범위라는 게 있죠, 적용 범위. 거기서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밑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거기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이렇게 보면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라고 돼 있어요.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채무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장기 매출 채권하고 장기 매입 채무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장기 미수금하고 장기 미지급금하고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어제 우리 매출 채권이라고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이 뭐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우리. 그래서 장기자가 붙은 것만 달라요. 이 장기자가 붙은 것들은 단기 유동하고 달리 뭐로 평가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거기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장기 연불 조건이라는 표현이 당장 현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고받는다는 표현이 연불이에요, 연불. 연불인데 그게 미래에 지급한다고요, 연불. 그게. 그런데 그게 장기자가 붙었으니까 장기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다, 이걸 좀 이해하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장기 금전대차거래 또 나오죠, 바로 옆에. 봤어요? 그럼 장기 금전대차거래에서 생기는 건 뭐겠어요? 장기 금전대차거래에서 생기는 건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이겠죠? 계정 과목 이름이. 요런 거, 요거까지. 결국 이것들이 무슨 평가 대상이다?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상의 가격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그 중요한이란 말이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 중요한.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뭐는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아요. 단기 채권 채무는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 평가해 봐야 그 차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밑으로 가시면 현재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게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재고자산의 매매거래, 용역의 수수거래, 유형자산 매매거래, 거기 보면요. 재고자산 매매거래에서 생기는 게 뭐겠어요? 재고자산 매매거래 생기는 게 요거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용역의 수수거래, 유형자산 매매거래에서 생기는 게 이거겠죠, 이거. 요렇게. 요것들 말하는 거 다시. 그 다음에 그 옆에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 그게 얘기했죠. 소비대차 거래 요거. 금전. 그 다음에 명목상의 현금과 다른 뭐 부의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만, 거기는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평가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그 제외되는 게 A, B, C가 나와 있죠. 그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객관식 시험에 잘 나와요. 객관식.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많이 시험에. 그래서 제외되는 게 세 가지 나오는데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실 때. 첫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뭐 전세권, 임차보증금, 회원권 같은 보증금 성격의 채권 채무가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걔네들은 왜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냐면은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래요. 반대급부. 반대급부라는 건데 그걸 좀 설명할게요. 그거는.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요. 걔가 왜 현재 가치 평가 안 하는지. 여러분 그 임차보증금 가지고 설명할게요. 거기 임차보증금 있죠, 거기. 여러분 우리 건물주인한테요. 1월 1일 날 건물을 빌리는데요. 건물을 2년 동안 빌리기로 했어요. 2년. 2년 동안 건물 빌리는데 보증금 내는 거 알죠, 여러분들? 보증금을 1억 내기로 했어요. 그럼 집주인한테 지금 얼마 주냐면 1억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집주인한테 1억 2년 후에 얼마 돌려받죠, 우리? 1억 돌려받지. 1억 플러스 알파를 받는 거 아니죠? 지금 1억 주고 나중에 1억 돌려받을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분개를 잠깐 해볼게요. 2000X1년 초에 건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이 얼마 나가는 겁니까? 현금이 1억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뭐가 생기냐면 계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이 생겨요. 임차 보증금. 이런 계정 과목 알죠, 여러분들? 임차 보증금. 배워봤죠, 이거? 1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00X1년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X2년 말이 됐어요. 그럼 2002년 말이 되면 이제 건물주인한테 얼마 돌려받을 거예요? 집 이제 비면 건물에서 나오면 1억 돌려받겠죠. 현금 1억, 임차보증금 1억.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 뭐 그냥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고, 이제까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 임차보증금 1억이란 요 1억이란 금액이 현재 가치로 평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현재 가치 평가가 안 된 거죠 보니까. 잘 보시면 임차보증금 지금 1억 주고 했는데 그 임차보증금은 2년 뒤에 받을 1억이에요.
2년 뒤에 받을 1억이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죠. 미래 현금 흐름. 자, 미래 현금 흐름은 지금의 가치랑 다르잖아요, 이게. 그럼 2년 후에 1억은 지금의 1억이랑 다르다는 거 알죠? 그럼 뭘 알아야지만 계산할 수 있냐면 이자율을 알아야 현재 가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자율 말고요. 그냥 현재 가치 계수라는 거 있죠? 그거를 0.8이라고 제가 그냥 가정하게 간단하게 하려고 0.8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현재 가치고 하면 이거 곱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0.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가. 그러면 1억과 0.8억의 차이가 얼마냐면 0.2억인데 그게 뭐겠어요? 이자겠죠, 이게 이자. 그럼 사실 우리가 이 건물 주인한테 1억 받을 거면 2년 후에 지금 얼마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0.8억 주고 2년 후에 1억 받으면 그 1억 받을 때 0.8억은 원금이고 0.2억 더 받는 것은 이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건물 주인한테 가서 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가치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내가 0.8억 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 주인이 뭐라 그래요? 됐다 그러죠. 안 빌려준다고 건물. 건물을 빌리려면 1억 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주는 데 있어서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얼마를 더 준 겁니까, 우리가? 0.2억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만 빌려준다면, 건물 주인한테 돈만 빌려준다면 지금 얼마 빌려줘야 돼요? 0.8억 빌려줘야죠. 0.8억 빌려주고 나중에 1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돈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 내는 거 아니에요. 반대급부가 있다고요. 우리가 돈 주는 데 대해서 무슨 반대급부? 건물을 빌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현재 가치로 평가 한번 해볼게요. 현재 가치 평가 안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 기준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데 얘를 현재 가치 평가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임차 보증금을 현재 가치 평가하니까 얼마 된다는 거예요, 지금? 0.8억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뭘 잡아야 되냐면 0.2억만큼 반대쪽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런 계정 과목 들어봤죠? 현할차.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계정 과목을 반대쪽에 잡아서 이게 이 계정 과목의 차감적 평가 계정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현재 가치 평가한 거예요. 이게 현재 가치 평가. 현재 가치 평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차가 안 맞잖아요. 대차가 얼마 안 맞냐면 또 0.2억 안 맞아요. 0.2억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현금 1억 준 것 중에 0.2억만큼은 뭐를 먼저 준 겁니까? 임차료를 먼저 낸 거다. 2년 동안에 집 빌리는 임차료를 먼저 낸 거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럼 선급 임차료를 잡아요. 이거 잡으면서 그러면 매년 말 어떤 짓을 해줘야 되냐면은 기간이 경과되는 거에 따라서 현할차는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세요? 현할차는 상각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정액법과 유효이자법이 있는데 정액법으로 할게요. 이거는 그럼 0.1억을 상각하고 반대쪽에 뭐 잡아요? 이자, 수익을 잡아요. 현할차 상각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도 기간 경과되면은 없애야 돼요. 1년 지났으니까 선급 임차료 중에서 얼마 없애면 될 것 같아요? 0.1억 없애고 0.1억만큼 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임차료. 임차료라는 게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요런 회계 처리를, 지금 제가 한 회계 처리죠, 이거. 요거를, 요 밑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주면 되죠. 요거를 똑같이. 2002년 말에도. 그러면 정확히 이게 다 끝나요. 요 회계 처리 요 밑에서도 한번 하면 똑같이.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게 지금 뭐 한 겁니까? 이 임차보증금을 현재가치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현재가치 평가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뭐예요? 해보니까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해보니까 2년 동안 잡힐 이자 수익과 2년 동안 잡힐 임차료가 어때요? 같잖아요. 똑같은 금액 0.2억씩 잡히잖아요. 얘는 이자 수익으로 잡힐 거고 얘는 비용으로 잡힐 거고 이렇게. 그럼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수익 비용 잡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괜히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이게 복잡하기만. 실익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급부가 있는 보증금 성격의 채권 채무는 굳이 무슨 평가하지 말자? 현재 가치 평가하지 말자. 그냥 1억이라고 하자. 그냥 1억이라고. 1억이라고 두고 현재 가치 평가 안 하니까 이런 짓 할 필요 없잖아요. 보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짓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임차보증금 어떻게 주자고요? 그냥 1억이라고 줘요. 이렇게. 나중에 1억 없어지면서 현금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현재 가치 평가 안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보증금 성격의 채권 채무들 거기다 열거되어 있는 것들 현재 가치 평가 안 합니다. 그 기준에서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그 밑에 B번 선급금 전수금 나와 있는데 걔는 쉬워요. 걔는 왜 현재 가치 평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가치 평가를 하려면요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제가. 뭐 알아야 돼? 세 가지. 미래 현금 흐름의 발생, 금액, 발생 시기, 할인율 이 세 가지 알아야 현재 가치 평가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알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선급금과 선수금은요 미래 현금 흐름이 없어요. 현재 가치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급금과 선수금은요 나중에 뭐 주고받는 겁니까? 물건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해봤으면 계약금 준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먼저 계약금 준 걸 선급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 주고 나서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 아니죠. 뭐 돌려받을 거예요? 물건 받을 거잖아 나중에. 미래 현금 흐름이 안 생겨요. 현재 가치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걔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연법인세 차대는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공부해봤으면 이연법인세 차대라고 불렀는데 요번에 개정이 작업 들어가면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뭐 똑같은 얘기죠 뭐. 요거 나중에 언제 배울 거냐면은 15장에서 나와요. 우리 중급회계 15장. 그때 가서 배우실 거고 그때 가서 배우시면 얘네들은 왜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냐면 일단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예측 못해요. 그 다음에 할인율도 잘 몰라요. 현재 가치 평가하는 게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재 가치 평가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현재 가치 평가라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괜히.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잘 받아들이세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는다. 넘어가시고 일단 15장 할 때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조금 이따 볼게요.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밑에 그 동그라미 2, 3번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적용할 이자율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 한 거죠? 잠깐 한 게 현재 가치 평가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객관식으로 다음 중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여러분 골라야 돼요. 다음 중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럼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 평가할 거 안 할 거. 가로 2번에 적용할 이자율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가치 평가할 때 알아야 될 게 세 가지 뭐라고요? 미래 현금 흐름, 금액, 시기, 할인율인데 그 할인율 얘기죠. 이게 할인율. 몇 퍼센트로 할인할 거냐 이건데 적용하는 순서만 알면 돼요.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유효이자율,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동종시장 이자율, 세 번째가 뭐예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이게요 적용하는 순서예요. 1번을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항상 1번이 없을 때 2번 하는 거고요. 2번도 없을 때 3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게 실제 시험에서는 99% 1번에서 끝나요. 유효이자율이 주어진다. 동그라미 1번.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만 잘 적용할 줄 알면 되고요. 2, 3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순서만 잘 기억하시고. 그 유효이자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유효이자율.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유형 1번이 있어서 사채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저 끝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 5장에서 배울 게 뭐냐면 현금 흐름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그랬을 때 유형 1번이 거기 보니까 그 책 좀 잠깐 보세요. 그 유형 1번이 사채라고 돼 있으면서 밑에 뭐라고 써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금 흐름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2000X 1년, 2000X 2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2년 뒤에 원금을 10만 원 받고 읽어보세요 좀. 매년 말 액면 이자를 2,000원씩 받는 이런 현금 흐름이 거기 주어져 있어요. 보세요. 자, 이런 식의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할 때 뭐 배운 거 이게? 사채 배운 거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마지막에 원금 받고 중간중간에 액면 이자 받는 거.
이게 여러분 사채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형 1번이 사채. 사채하고 또 뭐가 이게 되냐면 이자보험. 이자보험이 바로 지금 이거죠. 이자보험. 요 지금 나와 있는 사례가 이자보험이에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사채를 좀 보고 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유형 1번 요거.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가봐요.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 182페이지. 그 182페이지도 보시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데 좀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시고 밑에 자료를 좀 보면 어떻게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어요. 2000X 1년 초에 10만원. 2000X 1년 말에 10만원. 요때 10만원.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주어져 있죠. 자, 요렇게. 여러분 이런 현금 흐름 회계 올릴 때 봤었어요? 이런 현금 흐름? 이렇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 거 잘 못 봤죠? 회계 올릴 때 잘 안 나와요. 중급 회계 때 처음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요런 현금 흐름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일단 리스. 일단 우리가 13장에서 배울 리스가 이거예요. 리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리스료가 이렇게 줘요.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반복해서 리스.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부동산 매매 거래. 부동산 사고 팔 때 여러분 주변에서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보시면 이거 잘 나올 텐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받는 건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 똑같은데 지금 똑같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튼 일정 금액을 이렇게 매번 받는 이런 현금 흐름, 이게 이제 유형 2번이에요. 요게요,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만기에만 원금을 받잖아요. 얘는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일정 금액씩을 받죠.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유형 3번은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86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도. 그 유형 3번은 일단 어디서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연속상환사채. 그 연속상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10장 배우시면 있어요. 10장에 연속상환사채. 거기 내용을 보면 얘는 원금을 언제 상환하냐면 50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원금을 상환하고요. 요거에 대한 액면의 이자가 얼마로 돼 있냐면 거기 몇 퍼센트라고 돼 있나요? 8%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액면 이자도 존재를 하는데 액면 이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001년에는 빌려준 돈의 규모가 얼마예요? 두 개 더해보면 100만 원이 빌려줬잖아요. 보니까 1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8%니까 얼마가 이자가 붙겠어요? 8만 원이 붙을 거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50만 원은 보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남았죠.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8%는 50만 원 곱하니까 4만 원 되는 이런 현금 흐름이에요. 걔가 배워보시면 이런 현금 흐름이 유형 3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지금 이 세 가지만 다 배우시면은요, 이 중급회계에서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이 커버가 돼요. 이 세 가지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얘가 제일 잘 나오고, 이 유형이 제일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얘부터 사채부터 하려고요. 그래서 유형 1번을 하기 위해서 7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좀 오겠습니다. 우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은, 우리 어제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371페이지. 371페이지를 펴시고요. 거기 보면은 투자채무증권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부터 할게요, 우리.
오늘 첫 시간은 여기하고 잠깐 쉴 거예요. 채권. 거기다 적어놓든지요. 유형 몇 번이에요, 이게? 유형 1번. 유형 1번이죠, 이게. 지금 현금으로 하는 거. 자, 제 4절이라고 돼, 거기. 자, 투자채권은 일단 입장이 두 가지 입장이에요. 일단 투자채권이라는 건 투자자죠, 일단. 근데 얘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뭐 한 사람 있죠? 발행한 사람 있죠. 우리 회계학에서는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둘 다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긴 투자자 입장이고 나중에 이제 발행한 사람은 몇 장이 나오냐면 10장, 부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 뭐가 된다? 부채. 투자한 사람 뭐? 자산. 우리 어제 이거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어제 뭐 배웠죠, 우리? 단기 매매증권이란 거 배웠죠? 단기 매매증권. 여기 단기 매매증권 아니고 장기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밑에 1번의 자체 일반 회계 처리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보시고요. 372페이지까지. 가로 1번을 보세요. 자체 발행가액 결정. 자, 거기 보실 때 일단 사례를 보면 373페이지에 액면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를 좀 보세요. 거기 사례 보니까 몇 년 만기 자체가 나와 있습니까? 3년 만기 자체가 나와 있고 액면 금액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잘 하시는 거니까 액면 이자율은 10%예요. 그러면 매년 말 이자 지급하면 얼마씩? 10,000원씩. 자, 이렇게 현금 흐름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 물어보면 얘는 3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단순히 합계내면 이게 합계내면 얼마가 나와요? 13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 13만 원은 현재 가치일까요? 미래 가치일까요? 이 13만 원. 그럼 많은 사람들은 미래 가치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얘는 미래 가치도 아니고 현재 가치도 아니에요. 얘를 현재 가치로 한다면 어떤 시점을 정해야 되고 그 시점이 현재라면 그때로 보내야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미래 가치가 되려면 특정 시점을 또 정해서 미래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13만 원이란 금액은 단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들의 명목상의 금액들을 단순히 합계한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명목상의 금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보통. 주어진 금액, 명목상의 금액 이렇게 부르지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현금 흐름을 단순히 합계내보니까 얼마라고요? 13만 원 됐어요. 13만 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이 자체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때 요날 회사채 시장에 가서 이 채권을 사려고 그래요. 이 채권을 얼마에 사실래요? 요때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려고 하는데 요런 조건의 채권을 얼마에 구입하실래요? 얼마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아셔야 되냐면은 이 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은 그 시점에 뭘로 거래가 된다? 현재 가치로 거래가 된다. 현재 가치. 이렇게 채권이란 것들은 하나같이 그 채권의 조건에 따라서 미래 현금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 미래 현금 흐름의 그 시점이 뭐야? 현재 가치로 거래가 되더라.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로 거래가 되는데 이때 현재 가치로 거래되면 현재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가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가치를 알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돼요? 현재 가치를 알려고 하니까 이자율을 알아야 돼요. 이자율.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뭘 찾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다 주어져요. 대부분의 문제가.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 주었어요? 거기 보니까 10%라고. 10%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10%로 현재 가치 해봐야죠. 10%로. 10%로 현재 가치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해보나마나 1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 거, 요때 할인하는 요 시장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요 시장이자율하고, 요 뭐죠?
액면이자율하고 똑같으면 무슨 금액이 된다? 요 액면 금액이 돼요. 액면 금액. 현재 가치가. 저녁에 한 번씩 저렇게 울리네요. 하여튼 액면 금액으로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액면 금액. 현재 가치가. 됐나요, 여기까지? 저 이자율 개념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372페이지 가로 1번에 사채 발행가액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사채 발행가액의 결정.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발행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발행가액. 요 사채를 발행자가 발행하는 가액. 그게 결국 뭐랑 똑같은 겁니까? 발행가액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가액이죠, 그게. 발행자 입장에서 발행하는 가액,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가액. 근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뭐하고 뭐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대요.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대요.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액면이자율이 뭐고 시장이자율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액면이자율이 뭔지 쉽죠, 여러분들?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다 알죠? 여기 표시된 이자율. 다 아니까 이거는. 시장이자율을 뭔지 좀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시장이자율. 그거 읽어보세요. 시장이자율이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줄까지. 다 읽어보셨으면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래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 정의는 좀 잘 읽어보시고요.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 근데 여러분 이 시장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언해 드릴 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별로 이걸 잘 몰라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개념을 잘 잡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정리하세요. 뭐냐면은 시장이자율과 관련해서 이게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1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6일이에요. 1월 6일이면 오늘의 우리나라의 시장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나라의 시장이자율은 한 가지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첫 번째가. 이 시장이자율이라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냐 이건데 반드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이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자율이 존재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느낄 수 있냐면은 은행에 가보시면요. 은행에 가면 금리가 하나밖에 없던가요? 아니잖아요. 보면 거기 대출이나 예금 금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고요. 이렇게. 그 자금 시장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게 회사채 시장, 국고채 시장, 공사채 시장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되니까. 카드채라는 것도 있어요. 카드 회사가 발행하는 거. 근데 요즘에 카드 회사들이 어려워서 잘 발행이 안 돼요, 그게. 아무튼 회사채가 있는데 회사채. 이 회사채라는 게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회사채가. 근데 이 회사채도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죠? 국고채가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고 정부에서. 회사채가 1년 만기도 있고 2년 만기도 있고 3년 만기도 있다는 건 들어봤죠, 여러분들? 만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만기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달라요. 이게 똑같은 회사가 어느 만기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다고 이게 시장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은 3년 만기라 하더라도 그 발행하는 회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요.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랬을 때 어디에 해당하느냐 올라갈수록 어때요? 올라갈수록 신용이 좋죠. 내려갈수록 신용이 안 좋고 신용이 좋아질수록 그 회사에 적용되는 금리는 낮아집니까? 올라갑니까? 시장에서. 낮아지죠. 그게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배우면 기본이잖아요. 뭐냐면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위험이 커지면 금리가 올라가죠. 위험이 낮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국고채 이자율이 높아, 시장 이자율이 높아요. 회사채가 높아요. 얘가 더 높잖아요. 얘가. 국고채가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문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액면 이자율 주어진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시장 이자율이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주어진 시장 이자율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냐면 이 이자율이 요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회사에 적용되는 이자율이구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때 이 회사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시장 이자율은 변화하는 겁니까? 불변하는 겁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날 지금 몇 프로라는 거죠? 1월 1일 날? 10%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변할 수 있다. 시장 이자율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자율이 주어지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은 어느 날이라고요? 요 날이구나. 요 날 10%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잡으세요. 그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무슨 이자율이 또 나와요, 거기? 유효 이자율. 이것도 개념 잘 잡아야 되거든요. 유효 이자율. 읽어보세요, 한번. 유효 이자율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효 이자율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채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 거기 보면은 그 밑에 줄에 사채 취득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채 취득 시점의 시장 이자율과 일치할 것이다. 거기까지 밑줄을 치시면 돼요. 유효 이자율.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런 조건의 자체, 지금 미래 현금흐름을 보면 매년 말 얼마의 현금 흐름이 생겨요? 매년 말 10,000원씩의 현금 흐름이 생겨요. 마지막에 11만 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요 10,000원씩의 현금 흐름이 생기다 마지막에 11만 원 생기는 거 아시겠어요? 저기 현금 흐름? 3년 동안. 여기 현재 가치 할 때요.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3승이 현재 가치 한다는 공식이죠, 이거. 공식으로. 이렇게 현재 가치 했을 때 지금 이사채 뭐랑 일치시켜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공정가액?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채 발행가액? 그 발행가액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 당시에 사채가 거래되는 가격은 이 가격이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현재 가치 요 10만 원인데 요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요 가격이 그때 당시에 사채 공정가액이다. 발행가액 10만 원이죠. 액면 발행됐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요 공정가액하고 고사채 때문에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하고 그거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R, 이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효 이자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유효 이자율 R이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계산해보나마나 얼마 나오겠어요 이게? 당연히 10%가 나와요. 이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이 10만 원이라는 것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몇 프로로 현재 가치 했을 때? 10%로 했을 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같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다는 생각이 느껴지냐? 이게 이거랑 똑같네? 시장 이자율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은 같은 말이구나.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보니까 같네 보니까.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 유효이자율은 그 거래가 발생할 시점, 그 거래가 발생할 시점에 시장이자율과 같은 거예요. 유효이자율이.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과 같은 거고 그날 이후로 뭐는 바뀔 수 있습니까? 시장이자율은 바뀌어요.
그런데 이 회사채가 10만 원에 한번 발행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채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이 얼마예요? 10%예요. 유효이자율은 계속 10%예요. 시장이자율은요?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유효이자율은 뭐랑 같은 겁니까? 발행 당시의 시장이자율과 같은 거죠. 그 거래가 발생할 시점에 시장이자율과 같은 거지. 그게 그냥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걸 좀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밑줄 친 거에 사채 취득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취득 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일치할 거다 그랬죠. 이게 나중에 10장 가면 이제 사채 배울 때 이 사채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채 발행비라는 게 존재해요. 사채 발행비. 사채 발행하는 사람. 그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그 발행비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뭐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나와 10장에서. 그럼 얘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얘가 금액이 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R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존재할 때는 유효이자율 자체가 요 시장이자율하고요. 좀 차이 날 수 있어요. 그게 거기 써놓은 건데 그건 나중에 10장 할 때 보세요. 10장 할 때 해드릴게요. 그거. 달라지는 케이스. 달라지는 거. 그때 가서 하시고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요. 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까지. 자, 그 밑으로 가서 그럼 사채 발행가액의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똑같으면 어떻게 된대요? 액면 발행, 액면 취득, 그 다음에 뭐가 더 높으면 시장이자율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된대요? 시장이자율이 높으면 이게 더 높으면 할인 취득, 할인 발행. 이게 더 낮으면 할증 취득, 할증 발행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거를 같이 해볼게요, 이제. 373페이지의 그 액면 발행이 바로 이건데요. 이 회계 처리를 여기다 옆에 좀 적을게요. 2000X1년 초부터 투자자 발행자. 자,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이 얼마 나가는 거죠, 이게? 현금이 10만 원. 차변에 10만 원만큼 뭘 써요, 우리? 투자. 책에는 투자 채무증권이라고 썼는데 투자 채권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전 칠판 투자 채권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발행자는 어때요? 현금이 10만 원 들어오고 이쪽에 뭐가 생겨요? 사채가 10만 원 생기죠. 액면 전혀 어렵지 않고요. 2000X1년 말에 뭐를 주고받아요? 이자 주고받죠? 그래서 현금 얼마 주고받냐면 10,000원. 대변에 뭐가 생겨요? 이자 수익. 얘는 뭐가 생겨요? 이자 비용. 현금. 뭐 다 할 줄 알죠, 이거는. 2002년 말에 2003년 말하고 이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겠죠,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반복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만기에 얼마를 또 주고받아요? 만기에 추가로 주고받는 게 원금이죠. 현금 10만 원. 뭐가 없어져야 돼? 투자 채권 또는 투자 채무증권 거기 책에 이쪽은요? 사채. 부채죠, 이거. 자, 여기까지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넘어가도 되죠, 예. 그럼 하나만 검증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액면인데, 거기, 분갱 거기 있어요. 373 페이지 맨 밑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할인 발행 넘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제가. 미래 현금으로 합계금액하고, 현재 가치 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작아진다. 작아진 게 이거죠, 10만원.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차이 나죠, 지금. 얼마 차이 나요, 눈으로 이렇게 빼보면. 3만원 차이 나죠? 3만원. 이 3만 원이 뭐라는 거니까 이자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얘가 투자자 입장에서 3년 동안 잡힌 이자가 얼마예요? 3만 원이죠, 지금. 발행자 입장에서 3년 동안 잡힌 이자 비용 얼마예요? 3만 원이잖아요. 그게 확인되잖아요. 좀 이따 다른 문제 해도 똑같은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 계속 그래요, 계속. 이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가 돼요. 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그걸 잘 보세요. 넘기시고 374페이지 할인 취득을 보세요.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자체에서 할인이 제일 잘 나와요. 걔가 보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똑같은 거 같은데 달라진 게 여기가 달라졌죠, 여기가 얼마 달라졌어요? 여기가 8% 됐죠, 8%. 자, 그러면 매번 얼마씩? 8,000원씩. 쫓아갈 수 있죠, 이렇게? 합계 내볼게요. 합계 내보면 얼마가 되냐면 12만 4,000원이 돼요. 자, 여러분한테 하나만 물어보면은 여러분 같으면 저걸 얼마 주고 사실래요? 저 자체를 얼마 주고 살까? 이걸 얼마 주고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이 물음표. 얼마 주고 살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얼마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자율을 물어보니까 이게 10%래요. 그럼 일단 현재 가치 해보기도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할인되겠구나. 액면보다는 낮아지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더 높으니까. 그걸 아직까지도 정리 잘 못하시면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친구한테 이게 왜 이 이자율이 더 높으면 이 자체가 액면보다 낮게 취득돼야 되냐면은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10만 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채 보니까 매년 얼마씩의 이자를 주는 겁니까? 매년 8,000원씩의 액면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죠. 마지막에는 10만 원까지 주고 그런데 이걸 현재 가치 하려니까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3등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채를 친구한테요. 너 10만 원 있다고 생각하고 너 이 회사채를 10만 원에 살래?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 회사채를 10만 원에 살래?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10만 원에 살래요? 안 살래요? 이 상황에서 이 이자율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걸 10만 원에 사면요. R이 얼마 될까요? 우리가? 유효이자율 R 10만 원에 샀다 생각하면 이건 고민할 필요 없이 몇 프로? 8%예요. 액면 금액이 됐다는 얘기는 액면 이자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액면에 투자하면 8%의 수익을 얻어 이게 지금. 근데 똑같은 위험을 갖고 있는 투자수단에 투자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몇 프로 수익을 준대요? 10% 수익을 주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는. 다른 투자수단 똑같은 위험을 갖고 있는 투자수단이 10%의 수익을 주는데 얘가 8% 주면 우리가 미쳤어요. 여기서 이거 사게? 여기가 다른 거 투자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에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10만 원에는.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발행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산다니까요. 10만 원에. 시장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사 이거. 10만 원에는.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사요. 근데 가격이 정확히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요 미래 현금 흐름을 10%로 현재 가치한 금액까지 떨어져요. 그 계산해 보시면 95026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왜 이 가격까지 딱 떨어지냐면은 95026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8,000원씩의 액면 이자를 받아도 몇 프로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10%의 수익을 얻는 거죠. 요게 10%로 현재 가치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된다? 할인 취득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에서 주는 거보다 적게 준다면 당연히 어떻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죠. 시장에서 주는 거보다 적게 준다면 당연히 싸게 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시장에서 주는 거보다 더 많이 준다면 비싸게 사요. 시장에서 주는 거하고 똑같이 주면 액면으로 사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정리하시면. 그러면 지금 할인했어요. 할인 취득하니까 얼마 준다는 게 투자자가 현금을? 95026 맞아요? 그러면 발행자 얼마 들어와요? 95026
지금 여기 어렵지 않죠, 이거? 투자자는요, 이걸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적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회계할 때. 그대로 적도록. 발행자는요, 액면을 꼭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게 별도의 계정 과목이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 나오는 계정 과목 이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들어봤죠, 여러분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잠깐 해봤던 뭐랑 성격이 똑같은 이 이름입니까, 이게? 현재가치 할인 차금.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사채에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거는 어떤 성격이에요? 요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요. 이렇게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차감해서. 여기까지 돼요? 매년 말 이자를 얼마씩 받아요? 8,000원씩. 세 번에 걸쳐 현금 이자 받겠죠, 이렇게. 이쪽에는 얼마씩? 8,000원씩. 현금 이자가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변에 뭐가 잡혀야 돼, 매년? 이자, 수익이 잡혀야 되는데, 얼마 잡힐까? 이제 이거 고민이에요. 일단 먼저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 예상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요게 지금 미래 현금 흐름이죠? 124,000원. 요게 현재 가치 하니까 얼마 됐어? 현재 가치 하니까 요거 됐죠, 요거. 여러분 계산기로 요거 하고요. 요거 차이 나는 금액 빼보실래요, 한번? 얼마 나오나? 124,000원, 95,026원 빼시면 28974 나오죠. 28974가 그럼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년 동안 인식돼야 될 이자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저희 우리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맞춰봐요. 정말 맞는지. 자, 그럼 이쪽 보시고. 얘 8%라는 건 액면이자죠. 액면이자. 근데 이 투자자는요. 이 채권 투자하면서 8% 보고 투자했습니까? 10% 보고 투자했습니까? 10% 보고 투자한 거예요. 8% 보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 발행자도요. 8%의 액면이자를 주고 있지만 자기가 얼마의 이자 비용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10%의 이자 비용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발행자도. 자,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 보니까 어느 쪽이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커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얘도 이쪽이 더 커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쪽이 금액이 크려면 이쪽에 뭔가가 더 나와줘야만, 이쪽이 8,000원 말고요. 뭔가 다른 게 나와줘야만 이게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도, 이쪽이 더 크려면 이쪽에 뭔가가 나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뭔가가, 이거 현금 말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래요, 여기가. 얘가 보니까 투자자는 이 금액을 내고요. 나중에 얼마를 받아요, 보니까. 10만 원을 받아요. 되게 이상해요. 현금을 들내고 현금을 액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받게 되냐면 4974를 더 받게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액면 취득했을 땐 10만 원 내고 10만 원 받았잖아요. 아까는 이자 별도로 받고. 근데 여기는 적게 내고 더 받잖아, 이렇게. 4974만큼. 왜 그럴까, 이게? 이게 3년 동안 받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동안 받는 이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적었기 때문에 더 받는 거죠, 나중에. 그래야지만 10%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투자자가. 4974 더 받는 것도 뭐다? 이자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채권 금액이 이렇게 순액으로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10만 원 받을 때 채권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네요, 보니까 이렇게. 맞추려면 이 채권을 3년 후에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요? 10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매년 말 투자 채권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투자 채권을 매년 말 조금씩 늘려줘야 되는데, 이 늘려주는 금액의 합계가 정확히 얼마 돼야 돼? 정확히 4974가 되면 되죠. 그러면 10만 원이 될 거고, 여기 그 금액들이 들어가면 여기 이자 수익 금액은 커지겠죠. 뭐보다? 8,000원보다. 이쪽 보시면 발행자도요. 10만 원 있다가 10만 원 없어지는 건 좋아요. 근데 얘 현금 덜 받고 현금 더 주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자를 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그리고 얘가 없어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사채가 없어지면 사채 따라다니는 것도 같이 없어져야 되죠. 사채만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반대쪽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년 동안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없어지는데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여기 들어가는 금액의 합계 금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4974가 돼야겠구나. 자, 이게 다 정리가 된 건데 일단 그럼 책에 좀 밑줄을 치면요. 374페이지 374페이지 일단 중간에 보세요. 374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은 분계가 나와 있죠. 투자자 입장과 발행자 입장. 그게 무슨 분계입니까? 무슨 분계? 이 투자할 때와 이 발행할 때 요때 분계죠.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만. 그 다음에 375페이지 375페이지 중간에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편 할인액 상각분만큼 액면이자의 가산해서 이자 수익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할인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정액법과 유효자율법. 즉 여기요. 요 4974 있잖아요. 4974를 쪼개 넣어야 되잖아요. 쪼개. 얘를 쪼개 넣을 때 무슨 법과 무슨 법? 정액법과 유효자율법. 뭐가 더 쉬워요? 정액법이 더 쉬운 거 알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곱하기 n분의 1 하면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거요. 혼자 하세요. 정액법은 그 밑에 있는데 쉬우니까 정액법 혼자 하시고 다음 페이지 376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유효자율법. 얘가 중요하죠. 유효자율법. 얘를 같이 해요 지금. 근데 유효자율법 하려면 뭘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삼각표 만들어 보는 거 좋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지금. 같이 만드세요. 만드시면은 일단 날짜 적는 법 잠깐 가르쳐 드리면 날짜는요. 발행한 날짜하고요. 뭐 적어야 돼요?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 적으세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 그럼 장부가액 적으시고 유효이자인데 유효이자 몇 프로일까 이 문제? 10%고요. 액면이자는요. 8%예요.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얘부터 적으세요. 요 액면이자. 액면이자가 여기 두 번째부터 있는데 얼마씩이에요? 8,000원씩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적으세요. 다 더하면 24,000원. 이렇게. 얘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적냐면 얘 적으세요. 상가액. 상가액 적으면 얼마 되죠? 4974. 이거부터 적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4974를 요 세 번에 걸쳐서 쪼개 넣으려는 거죠. 요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요거를 쪼개냈는데 n분의 1하는 게 아까 무슨 법? 정액법이고요. 지금 하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유효이자율법. 자, 유효이자율법 하려면 여기부터 적어야 돼요. 여기부터. 장부가액. 장부가액을 적으세요. 여기 적으시는데 얼마일까요? 이때. 투자자는 얼마예요? 95026이고 발행자는요? 10만 원이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못 빼야 돼요. 이거 빼줘야죠, 이거. 여기서 요거 뺀 거가 장부금액이에요. 여기서 요거 뺀 게 장부금액. 얼마 돼요, 그러니까? 95026.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여기 투자자가요. 여기 보세요.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할 때 얼마 투자한 거예요, 이게?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할 때 95026 투자한 거지 절대로 10만 원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할 때 지금 투자했잖아요. 투자할 때 얼마 투자한 거예요? 9506 투자한 거지 10만 원 투자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면서 이만큼 투자했어요. 투자하면서 자기가 1년 동안 투자해서 얼마 벌려고 생각했어요? 10%의 수익을 벌려고 생각했지
8%의 수익을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투자하면서 투자자가 10% 수익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9,503원의 이자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자를 어때요? 덜 받죠. 이자를 덜 받는데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채권을 어떻게 산 거예요? 싸게 샀잖아요, 액면보다. 싸게. 그래서 빼보니까 얼마 나오면 1503이 나오고요. 1503을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번에 못 받은 이자만큼 여기 포함해서 언제 받을 겁니까? 만기에 받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게 요렇게 요 금액에다가 자기가 못 받은 이자만큼을 가산해서 나중에 받잖아요, 보니까. 가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몇 프로 곱하면 돼요? 10%. 9653. 8,000원 빼니까 1653. 더하니까 98182. 또 10% 곱하니까 9818. 빼니까 1818. 다 더하니까 28974. 다 했거든요, 여기까지. 자, 다 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죠? 다 만들었으면 갖다 적으면 되죠? 여기다 갖다 적어볼게요, 여기다. 여기다 적으면 여기가 얼마 들어가죠? 여기가 1503 들어가고요. 여기 얼마 들어가요? 9503 들어가요. 여기가 9653 들어가고 9818. 여기가 1653 1818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3개 들어간 금액의 합계는 이게 되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보면 이 책이 어딨냐면요. 이 분기 나와요. 377페이지 나와요. 377페이지. 확인하시고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이렇게 유효이자법 해가지고요. 3년 동안 잡은 이자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자,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이자 금액의 전체 금액은? 여기서 이자 금액의 전체 금액은 얘 더하기 얘겠죠. 결국 여러분 개념이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이자는 유효이자입니까? 액면이자입니까? 유효이자.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으로 잡히는 이자 금액은 유효이자다. 액면이자가 아니라. 액면이자는 뭡니까? 현금 주고받는 거예요. 현금 주고받는 거고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건 유효이자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3년 동안 잡히는 이자가 이 금액 아니 이 금액, 요 금액 28974 맞아요? 그러면 저기 끝에 적어놓은 거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맞아요, 안 맞아요? 28974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맞잖아요. 현재 가치한 금액과 명목상의 금액의 차이 나는 금액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이자가 된다니까. 이자 맞잖아요. 이자 요거 저기 적어놨잖아요, 우리.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삼각표 있잖아. 얘 자주 만들어 봐야 되고요. 얘 특징이 있어요, 특징. 특징 좀 정리해 드릴게요, 만든 김에. 얘 특징이요.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할인일 때는 증가하죠. 액면으로 가야 되니까 이 증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똑같으면 얘가 어때요? 증가. 얘가 일정. 얘가 어때요? 증가. 그래서 요 삼각액은요, 요 특징을 하나 알아두세요. 이거 여기에서 여기 바로 갈 때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곱하면요 다음 걸로 가요. 또 다음 것도 1.1 곱하면 가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거 만들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여기를 다 더했을 때 얘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항상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얘는요 할인일 때는요 액면이자에다가 할인액까지 더한 거예요. 이렇게. 얘는요 이 두 개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요거 저렇게 만들 줄 아시고. 그다음 또 하나. 자, 사채가 시험에 나오면 그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도대체 출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내놓고 뭘 물어보느냐? 뭘 물어볼까요? 제일 많이? 뭘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 사채 때문에 200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럼 답이 얼마예요? 이 사채 때문에 200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그럼 답이 얼마예요? 9653이죠. 그런 걸 찾을 줄 알면 돼요. 또 뭐도 많이 물어보냐면 2002년 말에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많이 물어요. 사채 장부 금액이.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찾으면 이거죠, 이거. 98182. 그런 것도 물어보고. 또는 얘도 물어봐요. 이 상가격 얼마냐?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을 줄 알면 됩니다. 이렇게. 액면이자가 얼마냐? 안 물어봐요. 다 아는 거 아니, 다 아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찾을 줄 알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리면 얘가요. 이쪽으로 와서 처음에 현재 가치 했을 때 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때 되면은 장부가액이 얼마 된다는 거예요. 저기 표에서 보면 996,529가 된다는 거고 요때 되면 어떻게 돼요? 98,182가 되고 또 지나면 10만 원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장부가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를 공부하시면 현재 가치한 금액은 계속 상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해서 이 금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요 95026이라는 건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몇 퍼센트로 현재 가치? 10%로 현재 가치한 거죠, 지금. 요 당시에 96529 나오잖아, 이게. 이게 한 번 상각한 건데, 이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또, 남아있는 현금 흐름, 요거는 없고요. 두 개 남았죠, 이렇게. 요것을 요 시점까지 몇 퍼센트로 현재 가치하면 돼? 10%로 현재 가치하면 얘 나와요. 그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한번. 요 9818은 어때요? 요 9818은 요거를 뭐로? 10%로 현재 가치하면 나와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 했습니다. 다 했고 377페이지 할증 발행을 보시고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할증 발행. 그 할증 발행 내역을 좀 보세요. 지금 할증 발행 내역을 보니까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짜리래요? 액면 이자율이 12%. 액면 이자율이 12%예요. 그러면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해보세요. 3년 동안 이걸 더 해볼게요. 3년 동안 더하니까 이거 얼마 되냐면 13만 6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얘가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거를 얼마에 취득할 거냐 또는 얼마에 발행할 거냐를 물어보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이자율부터 알아야 된다. 현재 가치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 얼마 나와 있냐면 1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해보나 마나 얘는 무슨 발행된다? 할증. 왜냐하면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많이 주죠, 이게. 더 많이 주면 더 비싸게 팔리는 거야,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가치 해보면 확인이 돼요. 얼마냐면 104973이 된다. 할증 발행. 얘가 왜 할증 발행되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할인 발행 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금액이니까 투자자가 얼마 내는 거죠, 여기? 10497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104973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자는 그대로 적어요. 투자자는 그대로 적고요. 발행자는 이걸 액면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 사채 할증이에요. 할증. 할증 발행차금 얼마? 4973. 얘는 성격이 얘랑 달라요. 얘는 차감하는 거였는데 얘는 가산하는 거예요. 가산. 그런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자를 주고받을 텐데 현금이자 얼마씩 주고받냐면 12,000원씩 3번에 걸쳐 주고받고요. 여기도 12,000원의 현금이자를 3번에 걸쳐 받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요. 요 12,000원이란 이자는 몇 프로의 액면이자예요? 12%의 액면이자고 투자자나 발행자나 몇 퍼센트 보고 투자한 겁니까? 10%. 10%니까 어느 쪽이 더 커요?
얘는 액면 이자가 더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액이 더 크구나. 이 금액이 더 작아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잘 보면은 더 많이 내고 덜 받아요. 더 많이 내고 덜 받아요. 아까 할인이랑 거꾸로죠. 아까 할인은 덜 주고 더 받았는데 얘는 더 내고 덜 받아요.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받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투자 채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나중에 이 금액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줄어야 돼요? 4973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으로 투자 채권을 매번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아까는 늘렸잖아요. 이번엔 줄이는 거고, 줄일 때 이 금액들은 합계 내면 이 금액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 일정 금액이 들어가면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빠지는 거니까 이자 수익이 작아지겠죠. 그런 거예요. 이쪽도 보니까 사채가 없어지는 건 어렵지 않고요. 사채가 없어질 때 뭐도 같이 없어져야 돼. 할증 발행 차금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 할증 발행 차금이 반대쪽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세 번에 걸쳐 없어져야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 세 번에 걸쳐 들어가는 금액 합계는 얘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쪼개는 방법이 또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겠어요? 정액법과 유효자율법. 그 책에 아까 밑줄을 안 쳤네. 376페이지요. 376페이지 거기 5번째 줄에 유효자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요. 거기에 2번째 문단인데 거기 5번째 줄 보세요. 거기 5번째 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다 밑줄 치세요, 지금. 이론적으로 볼 때 이자의 크기는 채권 채무 크기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유효자율법에 따라 이자를 결정하는 것이 정액법을 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효자율법을 인정하고 있다. 거기 밑줄 치시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법에, 이게 할인 발행했을 때 본 건데, 무슨 법에서요, 아까 이게? 유효자율법에 봤죠, 아까. 정액법도 있었고, 뭐가 더 이론적으로 좋다고요? 유효자율법이 더 좋죠. 왜냐면, 장부가액이 바뀌면 뭐도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이자도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의 규모가 변하잖아요. 규모가 변하면 그에 따라 이자도 바뀌어야지. 그게 맞지. 정액법은 이게 똑같잖아요, 보면.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변하는데 이게 똑같은 건 이상한 거고 이게 변한다면 얘도 변하는 게 타당하다. 이해돼요? 그거 잘 이해하세요. 써야 되고 2차 시험에 잘 나와요. 유효자율법이 더 좋은 이유 이론적으로 써야 되고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얘가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보니까 뭐가 매년 일정이에요. 뭐가 매년 일정이에요. 유효이자율이 매년 일정이에요. 유효이자율이 매년 일정하다. 왜 유효이자율이 매년 일정하냐면 요 이자 금액하고요. 이때 장부 금액 나누면 매번 10% 나와요. 이렇게. 나누면 10%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드린 거.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쓸 줄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왜 유효자율법이 더 좋으냐. 채권 채무 장부 금액이 바뀌면 이자도 바뀌는 게 타당하다. 유효이자율이 매번 일정해서 좋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시고 378페이지 보시면은 투자자 입장과 발행자 입장에서 발행한 분께 나오죠. 확인하세요. 그냥 확인. 할증 발행.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시면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한편. 할증액 상각도 액면이자에 차감해서 이자 수익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상각하는 방법이 무슨 법과 무슨 법? 정액법과 유효율법. 정액법은 혼자 해도 되겠죠. 379페이지에서 혼자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유효이자율법 나와요. 자, 유효이자율법 같이 하시는데 삼각표 만들어 보세요. 삼각표.
자, 만들고 계실 텐데 같이 만들 테니까요. 같이 만들면서 보세요.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 액매이자율 12%. 12,000원씩 적고요. 36,000원. 상가액 거 전체 얼마? 4973.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거요. 장부가액 적어야죠. 장부가액 적고 투자자는 이만큼 투자하면서 몇 프로 수익률? 10% 수익률. 이렇게.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10497 이렇게.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자를 더 받죠. 이자를 더 받기 때문에 더 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채권을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샀고요. 그래서 빼보니까 얼마 더 받았냐면 1503을 더 받았어요. 우리가. 더 받을 걸 알고 더 줬잖아요. 나중에 10만 원 받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더 받은 거죠. 지금. 더 받은 것만큼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없애면 되죠. 103470인가요? 거기다 또 10% 곱하니까 10347이 나오고 빼니까 1653 나오고 또 빼니까 1018 17 나오나요? 10183 1817 31027 자, 다 만드시고요. 이거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할 때 여기다가 10% 곱하면 요거 반올림 해봐야 10182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83 적으니까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이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의 합계는 얘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단수 차이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맞춘 금액이고 빼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하시면 되고 반드시 거꾸로 맞추세요. 마지막에는 맞아야 돼 이거 합계 금액. 자, 다 있으면요 여기다가 다 적으면 돼요. 어떻게 다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10497 여기다 1503 10347 1653 10183 1817 이런 식으로 쭉 적으면 돼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또. 자, 그럼 이렇게 할증 발행한 이 채권 때문에 3년 동안에 잡히는 총 이자 금액은 얼마다? 총 이자 금액. 총 이자 금액은 유효이자다, 액면이자다. 유효이자다. 합계 금액은 41027이다. 그렇죠? 이거죠? 맞아 이제? 자, 그럼 보세요. 또 확인할게요. 우리가 미래 현금으로 합계 금액 이거였죠? 현재 가치 했을 때 이거 나왔죠? 빼보세요. 얼마 차이 나나? 41027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요게 뭐라는 거예요? 이자라는 거라니까요. 3년 동안 잡힌 이자.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거 이렇게. 그러면 얘 특징 정리해 드릴게요. 특징. 할증 발행일 때. 얘는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감소하죠. 이렇게. 이게 똑같으니까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일정한데 감소할 것 같죠? 근데 증가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상가액은요, 아까 할인할 때도 이거 어떻게 간다 그랬죠,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이렇게 적어드려야 할까? 똑같아요, 얘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데, 얘가 왜 증가하냐면은, 이건 감소하지만,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요, 얘가. 여기서 이걸 빼는데 빼는 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죠. 감소하니까 얘가 증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억하실 때 유효이자율법 쓰면 요 상가액은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사채에서는. 합계 금액은 4973.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 금액은 아까 요거랑 할인은 요거 더한 거였죠. 얘는 뺀 거예요. 왜냐면 주고받는 현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빼고 난 게 이자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체를 이걸 잘 이해하고 나시면 현재 가치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연습 잘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몇 가지 더 얘기하고 하겠습니다.